오늘 밤 여러분을 고대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강물 위로 떨어지던 그 밤들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흐르던 시간 속으로 그곳엔 아직 도시가 없었습니다. 높은 성벽도 신전의 탑도 왕의 궁전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래와 갈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그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이동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걸으며 사냥하고 열매를 따고 밤이 되면 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가벼웠습니다. 짐도 적었고 땅에 새기는 흔적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계절을 따라 움직였고 강물을 따라 걸었으며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겐 영토가 없었고 왕도 없었으며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억만이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밤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기억들. 그러나 어느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느리게. 기원전 만년경, 인간은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밀과 보리를 모아 땅에 묻었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험이었을 것입니다. 호기심 어린 시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은 자랐고 수확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한 곳에 머물러도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농경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천천히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갈대로 작은 집을 짓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도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도시는 없었습니다. 정착촌은 있었지만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공동체로 살았고 평등했으며 권력의 중심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남메소포타미아의 어느 평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라는 이름의 정착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곡식이 풍부했고 강물이 가까웠으며 교역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집들이 늘어났고 거리가 생겼으며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였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사는 곳,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도 사는 곳, 장인과 상인, 제사장과 관료, 병사와 노예가 함께 사는 곳. 도시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이었습니다. 위계였습니다. 권력의 집약이었고 기록의 탄생이었으며 인간 문명의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우르크의 밤은 어땠을까요?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기름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당나귀의 발굽 소리가 돌길 위로 울렸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빵을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대부분의 불은 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밤새 기도를 올렸고 신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점토판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새벽이 오면 종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 사람들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소리, 시장이 열리고 거래가 시작되고 삶이 계속되는 소리.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벽들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 거리들이 모래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신들이 지켜준다고, 이 땅이 풍요롭다고, 이 도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명은 흥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도시는 세워지고 자라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것은 순환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순환.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것들조차 결국엔 시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흙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진흙을 손으로 빚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물과 섞이면 유연해지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불에 구우면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강해집니다. 수천 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짓고 벽을 쌓고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젖은 점토판 위에 갈대 막대기로 쐐기 모양의 선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록이었고 그들의 기억이었으며 그들이 시간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진흙에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썩고 나무는 타고 직물은 부서지지만 구워진 점토는 살아남습니다. 사막의 모래 아래 수천 년을 기다리며 최초의 도시들은 취약했습니다. 그들은 강물에 의존했습니다. 광의 수로가 막히면 곡식이 마르고 곡식이 마르면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교역에 의존했습니다. 금속과 목재, 귀한 돌들은 멀리서 와야 했습니다. 길이 끊기면 도시는 멈췄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의존했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면 혼란이 왔고 혼란이 오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구조물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기후와 정치, 경제와 종교, 군사력과 외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고대의 별들이 하늘에 떠오릅니다. 그들이 보던 바로 그 별들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별빛뿐입니다. 도시는 변했고 사람들은 사라졌으며 언어조차 잊혀졌지만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별빛 아래로 걸어갑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세워지던 그 땅으로. 그들이 무엇을 꿈꾸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했는지를 찾아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명의 순환 속으로, 도시의 탄생과 죽음 속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흐르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속으로. 그렇게 여행이 시작됩니다. 모래 아래 묻힌 기억들을 따라서 도시 이전의 세계에서 도시의 시대로, 그리고 그 너머로 기원전 4000년경의 남메소포타미아를 상상해 보세요. 평원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넓었으며 강물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수메르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주변의 어떤 언어와도 달랐고 그들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왔고 정착했으며 도시를 세웠습니다. 우르크와 우르, 에리두와 니푸르. 이 이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 도시는 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 신의 집인 신전이 도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에리두는 엔키의 도시였습니다. 지혜와 물의 신, 인간의 창조자. 에리두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졌고 수메르 신화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니푸르는 엔릴의 도시였습니다. 바람과 폭풍의 신, 신들의 왕.
니프르는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다른 도시로 옮겨갔지만 니프르는 항상 신성했습니다. 왕이 되려면 니프르에서 엔릴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전에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전 복합체는 거대했습니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역 안에는 본전과 부속 건물들, 창고와 작업장, 제사장들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지구라트가 솟아 있었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흙벽돌로 쌓아 올린 인공의 산,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이 강림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제사장들만이 올라갈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서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자들의 권력, 하늘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의 권력. 그들은 왕보다 때로 더 강했습니다. 왕은 칼로 다스렸지만 제사장은 두려움으로 다스렸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밤이 되면 신전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올랐고 향이 피워졌으며 찬송가가 불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복잡한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말들을 외웠습니다. 신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빵과 맥주, 고기와 과일. 신상 앞에 놓여진 제물들은 다음 날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이 드셨다고 믿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남은 것을 인간이 먹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전들에서 점토판에 새겨진 신화들이 보관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에누마 엘리시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물론 이것은 후대에 정리된 것이지만 그 뿌리는 더 오래된 수메르 신화들에 있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을 때, 아래에 땅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을 때, 태초에는 압수와 티아마트만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물과 짠 물, 남성과 여성, 혼돈의 물들이 섞이며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의 소음이 티아마트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신들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신 마르둑이 나섰습니다. 그는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녀의 몸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무에서 세계를, 그리고 마르둑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반역한 신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들을 대신해 땅을 경작하고 재물을 바치고 신전을 짓기 위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마르둑 신이 왜 최고 신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오래된 층위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의 엔키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진흙으로 빚어진 최초의 사람들, 신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 인간의 목적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섬기는 것, 일하는 것,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들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낙원의 이야기, 딜문이라는 땅,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은 땅. 거기엔 질병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으며 슬픔이 없었습니다. 사자가 죽이지 않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원형이었습니다. 더 오래된, 더 동쪽의 낙원. 수메르인들은 이곳을 실제 장소로 믿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어딘가에 있는 섬, 아니면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 사이의 경계, 신들만이 아는 곳, 영원한 봄의 정원.
엔키와 닌후르삭의 이야기에서 딜무는 처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엔키가 땅에서 샘을 솟게 했고 정원이 자라났습니다. 닌후르삭은 8가지 식물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엔키가 그 식물들을 먹어버렸고 닌후르삭은 화가 나서 엔키를 저주했습니다. 엔키는 병들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들의 중재로 닌후르삭은 엔키를 치유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금지된 식물, 불순종, 그리고 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주인공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섬기고 신은 인간을 보호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신전을 유지하고 축제를 치르면 신은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적을 물리쳐 줍니다. 그러나 계약은 깨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은 분노했습니다. 홍수를 보내거나 가뭄을 보내거나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신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간을 보거나 별의 움직임을 읽거나 꿈을 해석했습니다. 신탁은 모호했습니다. 항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점토판에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신화와 제해, 찬송가와 기도문, 제물 목록과 축제 일정, 문자는 신들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엔키가 인간에게 준 기술 중 하나, 신성한 기술.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 기호를 외우고 수천 개의 단어를 익히고 복잡한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신전과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권력이었고 기록은 통제였습니다. 밤에 신전을 상상해 보세요. 한 제사장이 홀로 앉아 점토판을 읽고 있습니다. 촛불의 희미한 빛 아래서 그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그는 창조 신화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경건하게. 각 단어는 신성합니다. 각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지만 여전히 경외감을 느낍니다. 신들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그리고 진흙에서 인간을. 그 인간의 후손이 바로 자신입니다.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자,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 그는 이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혼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들이 총총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별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전도, 도시도, 신들조차도, 아니, 적어도 신들에 대한 믿음은 변합니다. 이름이 바뀌고, 이야기가 변형되고, 새로운 신들이 오고 옛 신들이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 밤,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세계는 질서를 가지고 있고 신들은 하늘에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강물은 흐를 것이며 도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도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은 무너졌고 점토판은 모래에 묻혔으며 이름들은 잊혀졌습니다. 수천 년 후 고고학자들이 와서 폐허를 발굴하고 점토판을 번역하고 신화를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 과거의 메아리를, 사라진 문명의 목소리를, 아담과 이브 이전에, 에덴 동산 이전에 이미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낙원과 추방, 불순종과 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달랐고 그들의 언어는 달랐으며
그들의 세계관은 달랐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천천히 밤은 깊어갑니다. 수메르의 신전들은 어둠 속에 잠기고 제사장의 촛불도 꺼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점토 속에 새겨진 쐐기 문자로 모래 아래 묻혀 있다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 오래된 목소리들을, 신들의 정원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이제 우리는 문자의 탄생을 들여다봅니다. 기원전 3400년경 우르크의 어느 창고에서 한 관리가 점토 한 덩이를 꺼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평평한 점토판.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갈대 막대기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새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쐐기 모양의 자국들을. 이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림에 가깝습니다. 보리를 나타내는 기호, 양을 나타내는 기호,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 그는 창고에 들어온 곡물의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왔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했는지. 단순한 장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문자의 시작, 역사의 시작. 기억이 더 이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는 순간의 시작. 왜 문자가 탄생했을까요? 낭만적인 이유를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문자는 시나 사랑 노래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기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세금을 냈는지, 노동 의무를 다했는지를 일일이 외울 수 없었습니다. 신전과 궁전은 거대한 경제 조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먹여야 했고, 곡물과 기름, 양모와 금속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돌 위에 새기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양피지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것이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갈대가 많았지만 종이로 만들 만큼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토를 사용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저렴한, 그리고 영구적인 재료. 처음의 문자는 그림 문자였습니다. 사물의 모양을 단순화한 기호. 그러나 점차 추상화되었습니다. 더 빨리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호들은 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절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기호가 생겨났습니다. 설형 문자, 쐐기 문자. 갈대 막대기의 끝을 비스듬히 잘라 젖은 점토 위에 두르면 쐐기 모양의 자국이 남습니다. 가로로, 세로로, 비스듬히. 이 자국들의 조합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점토판을 만지는 감각을 상상해 보세요. 차갑고 부드러운 지늘개 촉감,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는 유연함, 갈대 막대기로 새기는 느낌, 약간의 저항, 깊이를 조절하는 섬세함. 서기관은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실수하면 지울 수 없습니다. 표면을 다시 매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신중하게 씁니다. 각 기호를 정확하게, 각 단어를 명확하게. 다 쓰고 나면 점토판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그리고 불에 굽습니다. 불에 구워진 점토는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물에도 녹지 않고 시간에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영원해집니다. 문자는 권력이었습니다. 읽고 쓸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서기관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궁전과 신전에서 일했고 왕과 제사장을 섬겼으며 법과 세금, 조약과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현실이 기록되었고 기록된 것이 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모두 점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토판은 보관되었습니다. 신전의 서계, 궁전의 문석에 수천 개의 점토판들이 선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대의 데이터베이스, 점토로 만들어진 기억의 저장소. 그러나 문자는 단지 행정도구만은 아니었습니다.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자로 다른 것들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신화를, 기도를, 시를. 그래서 서사시가 점토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문자로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구전 신화는 유동적입니다. 이야기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바뀝니다. 청중의 반응에 따라 세부 사항이 바뀝니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된 신화는 고정됩니다. 표준 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표준 버전은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창세 신화가 점차 체계화되는 과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도시에 여러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정리되고 하나의 큰 신화 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신들 사이의 위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누구의 부모이고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창조 이야기도 여러 버전이 있었지만 점차 표준화되었습니다. 특히 바빌론이 패권을 잡으면서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최고 신으로 격상되었고 에누마 엘리시가 공식 창조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인 동시에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신화를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종교적 권위를 강화한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제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날에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어떤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지 모두 점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책들을 따랐습니다.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이것이 신들의 뜻이라고. 그러나 사실 그 전통의 많은 부분은 기록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쓰여지면서 신성해졌고 반복되면서 불가침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서기관 학교의 한 소년이 연습용 점토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문자를 연습했습니다. 같은 기호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들이 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앉아 점토판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고, 존경받는다고. 그래서 그는 참습니다. 갈대 막대기를 쥐고 다시 새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는 숙련되어 갑니다. 언젠가 그는 진짜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왕의 편지를 쓰고 법령을 작성하고 어쩌면 위대한 서사시를 필사할지도 모릅니다. 글은 시간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수천 년을 건너뛰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들의 자랑, 제사장들의 기도, 상인들의 계산, 학생들의 불평, 모두 점토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말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 꿈과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읽습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도서관의 번역본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천 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불에 구워진 점토판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갈색이고 거칠며 작은 쐐기 자국들로 빽빽합니다. 그것은 어느 신전의 석에서 4,000년을 보냈습니다. 신전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졌지만 점토판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래가 그것을 덮었고 세월이 흘렀으며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고고학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유적을 발견하고 점토판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학자들이 해독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그 안의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창조 신화였습니다. 신들이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 인간이 진을 깨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 점토판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읽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언입니다. 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었다는, 그들이 신들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의미를 갈구했다는, 그리고 그들이 찾은 의미를 점토에 새겼다는,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 밤, 이 순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다음으로 우리는 길가메시를 만납니다. 인류 문학사상 가장 오래된 영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원전 2100년경에 점토판에 기록되었지만 그 뿌리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루크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서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 강하고 아름답고 오만한 왕. 그는 우루크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거대한 벽돌벽, 도시를 보호하는 벽. 하지만 그는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혹사시켰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냈으며 신랑들보다 먼저 신부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엔키두를 만들었습니다. 엔키두는 야생인이었습니다. 초원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털로 뒤덮였고 물소처럼 강했으며 인간의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냥꾼의 덫을 망쳤고 동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냥꾼은 길가메시에게 말했고 길가메시는 신전의 여사제 샤마트를 보냈습니다. 샤마트는 엔키두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7일 낮과 7일 밤을 함께 했습니다. 그 후 엔키두는 변했습니다. 동물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생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샤마트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빵을 먹이고 맥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루크로 데려갔습니다.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싸웠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황소처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을 인정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깊은 우정, 형제 같은 사랑. 그들은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삼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괴물 훔바바를 죽였습니다. 하늘의 황소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무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화가 났습니다. 인간이 너무 오만해졌다고. 그래서 벌을 내렸습니다. 엔키두가 병들었습니다. 엔키두는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12날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친구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엔키두가 죽었으니 자신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왕이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길가메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왕관을 벗고 야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사를 찾아서,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길가메시는 세상의 끝까지 여행했습니다.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죽음의 물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트나피쉬팀을 찾았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신들이 불사를 허락한 자, 길가메시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었느냐고. 우트나피쉬 팀은 이야기했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신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엔키가 몰래 자신에게 경고했고 큰 배를 짓게 했으며 모든 생명을 배에 실으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7일 낮과 7일 밤. 세계가 물에 잠겼고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트나피시 팀과 그의 가족, 그리고 배 안의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그들은 산꼭대기에 내렸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은 후회했습니다. 인간을 모두 죽인 것을. 그래서 우트나피시 팀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칙습니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의 홍수.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히브리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신이 인간의 죄를 보고 홍수로 멸망시키지만 한 의인을 구하고 그를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재생의 신화입니다. 파괴와 재창조의 신화. 인간은 죄를 짓지만 또한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화. 하지만 길가메시에게 우튼아피쉬 팀의 이야기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우튼아피쉬 팀은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경우였다고. 신들이 다시는 그런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 밑에 자라는 식물. 그것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는다고. 길가메시는 돌을 발에 묶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 그 식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불사의 식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우루크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그가 목욕하는 동안 뱀이 나타나 그 식물을 훔쳐 먹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사라졌습니다. 길가메시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먼 여행, 위험한 도전, 마침내 찾은 식물,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루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불사는 아니지만 기억은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어도 우루크는 남을 것이고 성벽은 남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도시를 세운 자로. 이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불사였습니다. 기억 속에서의 영생.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명상입니다. 우리는 필멸자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음은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이야기를 남기고,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험입니다. 죽음을 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에덴 동산의 개념과 길가메시, 서사시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는 불사의 식물을 잃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낙원을 잃습니다. 두 경우 모두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의 불완전성을 다룹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고통, 노동. 이것들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톤은 다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슬프지만 수용적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창세기는 도덕적입니다. 이것은 벌이라고, 불순종의 결과라고. 밤은 고요합니다.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친구는 차가운 땅 아래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뿐입니다. 길가메시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저 별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닙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 땅 아래로 갈 것입니다. 어둠과 침묵 속으로.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왕이든 노예든 영웅이든 겁쟁이든 모두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슬픔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에 각 순간이 귀합니다. 우리가 죽기에 삶이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항상 가장 아름답습니다. 엔키두가 살아있을 때 길가메시는 그를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잃고 난 후 그 우정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어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완벽한 곳, 고통 없는 곳, 죽음 없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꿈꿉니다. 이야기 속에서, 신화 속에서. 왜냐하면 현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위안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필요합니다. 신화가 인간의 불안을 달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의미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운명이 신들의 계획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같은 질문을 했으며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해줍니다. 신화는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고 미래와 연결하며 서로를 연결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야기, 필멸자들의 이야기, 죽음을 아는 자들의 이야기. 천천히 밤은 깊어갑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토판에서 점토판으로 전해졌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4,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가 원했던 불사는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속의 영생, 기억 속의 존재.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읽는 한,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리고 오늘 밤 이 순간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동산의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린 낙원의 메아리 속에서. 이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붕괴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 동지중해 세계에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미케네 그리스가 붕괴했습니다. 우가리트와 다른 해안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청동기 시대 붕괴라고 부릅니다. 문명의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진 사건. 그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문자가 잊혀졌고 교역이 끊겼으며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우가리트의 마지막 편지를 상상해 봅니다. 한 서기관이 급하게 점토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립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함성, 비명, 불타는 냄새. 적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끝맺습니다. 왕에게 보내는 긴급 요청. 도움을 보내달라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그는 압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우가리트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점토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의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은 남았습니다. 불에 타면서 더 단단해졌고 폐허 속에 묻혔으며
3천년 후 발굴되었습니다. 우가리트의 마지막 목소리, 도움을 구하는 외침, 대답받지 못한 외침, 불에 탄 성벽을 걸어봅니다. 마음속으로. 돌들은 검게 그을렸고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미완성 공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누군가 성벽을 보강하려 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파괴의 층이 분명합니다. 화재의 흔적, 무너진 건물들, 급히 버려진 물건들, 누군가 도망치다 한가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누군가 보물을 숨기려 했습니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붕괴는 갑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점진적이었을까요? 두 가지 다였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하룻밤에 파괴되었습니다. 적이 와서 불태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천천히 쇠퇴했습니다. 교역이 줄어들고 부가 감소하고 인구가 떠나고 건물이 방치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점점 더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시점에 그것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마저도 버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원인은 없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후가 건조해졌고 가뭄이 왔으며 곡식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사회 불안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해상 민족이라 불리는 이주민 집단들이 지중해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약탈하고 불태우고 이동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엘리트와 평민 사이의 긴장이 높아졌으며 권력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쇄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 도시가 무너지면 그와 교역하던 다른 도시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들어와야 하고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교역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권위가 인정받아야 하며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복잡할수록 취약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도시들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은 멀리서 와야 했습니다. 긴 교역로를 따라 배와 마차로 중간에 여러 중개인을 거쳐 교역로가 끊기면 청동 생산이 멈췄고 도구와 무기를 만들 수 없었으며 군대가 약해졌고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가리트가 불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들 수 있는 것을 챙겨 도망칩니다. 노인들은 뒤에 남습니다. 너무 느려서.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안고 달립니다. 남자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적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며.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그냥 멀리, 그냥 안전한 곳으로, 어딘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그런 곳이 있을까요? 다른 도시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걷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일부는 다른 정착지를 찾습니다. 일부는 산속에 숨습니다. 일부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생존자들은 있습니다. 천천히. 도시의 삶을, 문자를, 복잡한 조직을. 그들은 단순해집니다.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자급자족하며 고립됩니다. 문명이 끝날 때의 정적을 느껴봅니다.
한때 북적였던 시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만이 지나갑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궁전은 어둡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왕은 떠났거나 죽었습니다. 신전도 조용합니다. 제사장들은 도망쳤습니다. 신상은 홀로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찬송을 듣지 못합니다. 밤이 오고 아무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도시는 어둠에 잠깁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이것은 끝의 소리입니다. 아니, 소리가 없음입니다. 부재입니다. 존재했던 것의 메아리.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후 도시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의 폴리스들,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들. 도시는 실패했지만 아이디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은 다시 모였고, 다시 조직했으며, 다시 복잡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각입니다.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집단으로서는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은 죽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거리가 모래에 묻히고, 이름이 잊혀져도 생각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황혼은 길었습니다.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빛이 약해졌습니다. 바빌론은 여러 번 흥망을 반복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떠올랐다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왔고, 그리스가 왔고, 로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슬람이 왔습니다. 각 정복자는 무언가를 남겼고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문화는 섞였고 언어는 변했으며 종교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변하지 않는 것들. 땅은 여전히 기름졌고 하늘은 여전히 넓었으며 별은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르크는 폐허입니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사막 한가운데 흙더미들이 있습니다. 한때 벽이었던 것들, 한때 신전이었던 것들,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립니다.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과 불안정이 이 지역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폐허는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5,000년을 견디며. 그리고 때때로 고고학자들이 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점토판을 찾고 과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도시의 탄생과 죽음, 신들과 왕들, 사랑과 전쟁, 희망과 절망.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경외감을 느끼며, 우리가 그들의 후손임을 깨달으며. 밤은 계속됩니다. 별들은 계속 빛나고 강물은 계속 흐르며 이야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황혼 너머로, 다른 땅들로, 다른 문명들로 인간의 도시 짓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존재, 함께 사는 존재, 복잡한 것을 만드는 존재, 취약한 것을 만드는 존재,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존재.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인더스강 유역으로. 기원전 2600년경부터 1900년경까지 이곳에서 또 다른 위대한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하라파 문명 또는 인더스 계곡 문명. 그러나 이 문명은 독특했습니다. 침묵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인장에 새겨진 기호들이 있지만 우리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 모두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건축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물건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두 거대한 도시, 각각 수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거대한 궁전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신전 복합체도 없었습니다. 왕의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격자형 거리, 똑같은 크기의 벽돌로 지어진 집들, 정교한 배수 시스템, 거의 모든 집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거리 아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도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밤에 모헨조다로를 걸어봅니다. 상상 속에서 거리는 넓고 직선입니다. 달빛이 벽돌 벽을 비춥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합니다. 깔끔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자란 도시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하고 측량하고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상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 도시의 연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인 과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모호합니다. 권력 구조의 불가시성은 매혹적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권력은 보입니다. 큰 궁전, 거대한 무덤, 화려한 장신구.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합니다. 신들은 거대한 신전으로 숭배됩니다. 하지만 인더스 문명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들은 대체로 균일합니다. 부의 격차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평등주의 사회였다고 제안합니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부의 분배, 강력한 중앙 권위보다는 집단적 의사결정.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크고 조직화된 도시를 권력 위계 없이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권력의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권위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목욕탕을 상상해 봅니다. 모헨조다로의 중심부에 있는 큰 구조물, 방수 처리된 벽돌로 지어진 수영장 같은 것,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주변에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공공 목욕탕, 종교적 정화의식, 사회적 모임 장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정성 들여 건설되었고 잘 유지되었으며 오랜 시간 사용되었습니다. 어쩌면 밤에 달빛 아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들어가고 의식을 치르고 함께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도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작스러운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부터 도시들이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었고 건물이 방치되었으며 거리가 황폐해졌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강의 흐름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인더스 강은 불안정한 강입니다. 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수로가 바뀝니다. 어쩌면 강이 도시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 공급이 끊겼고 관계가 불가능해졌으며 농업이 무너졌습니다. 기후 변화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몬순 패턴이 바뀌었고 가뭄이 왔으며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교역도 쇠퇴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의 연결이 약해졌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물이 있는 곳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비었습니다. 빈 거리, 빈 집들, 빈 목욕탕. 바람이 불고 모래가 쌓였습니다. 천천히 도시는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변형이었습니다.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살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그들의 언어의 흔적, 그들의 문화적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문명으로서의 인더스 문명은 끝났습니다. 문자는 잊혀졌고 도시 계획은 사라졌으며 복잡한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했고 계속 살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의 문명이라는 개념은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신화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꿈과 두려움, 희망과 사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문자가 해독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이 언제 가능할지, 가능하기는 한지조차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들의 유물을 보고, 그들의 도시를 걷고, 그들의 삶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뭔가를 배웁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침묵 속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밤은 인더스강 위로 흘러갑니다. 물은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합니다. 수로가 바뀌고 속도가 달라지고 때로는 말라버립니다. 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강변의 도시들은, 하지만 강물의 소리는 계속됩니다. 밤의 잔잔한 흐름, 그것은 위안입니다. 변화 속의 연속성, 끝 속의 계속됨.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물소리를, 침묵의 문명이 남긴 가장 큰 소리를. 서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일강으로. 이집트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문명 중 하나입니다. 3000년 이상.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오고 갔지만 이집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나일강 때문입니다. 매년 범람하는 강, 비옥한 검은 흙을 퇴적시키는 강, 예측 가능한 강.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의존했고 나일강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집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이었습니다. 변화가 느렸습니다. 전통이 강했습니다. 멤피스, 고왕국의 수도, 기자의 피라미드들 근처, 나일강 삼각주의 시작점. 이곳에서 파라오들이 다스렸습니다. 신이자 왕, 지상의 호루스,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되는 자. 파라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뜻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그 권력의 증거입니다. 수십만 블록의 돌, 수십 년의 노동, 정확한 천문학적 정렬. 이것은 한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국가 전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고 모든 사람이 참여했으며 전체 사회가 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파라오를 영생으로 보내는 것. 밤의 피라미드를 상상해 봅니다. 달빛이 석회암 표면을 비춥니다. 한때 그것은 매끄럽고 하였습니다. 반짝이는 케이싱 스톤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사막 너머에서도.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에 대한 메시지, 이집트의 영원함에 대한 메시지.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케이싱 스톤은 벗겨졌고 피라미드는 풍화되었으며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남았습니다. 4500년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증언하며 동쪽으로 훨씬 더 멀리 황허강 유역. 기원전 2000년경부터 중국에서도 도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 주나라, 청동제기, 갑골문, 조상숭배. 중국 문명도 강에 의존했습니다. 황허. 황토를 싣고 흐르는 강. 비옥하지만 위험한 강. 홍수가 자주 일어났고 수로가 바뀌었으며 때로는 거대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제방을 쌓고 수로를 관리하고 홍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중앙 권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다스리는 자. 그가 의로우면 하늘이 축복했고 그가 부패하면 하늘이 벌했습니다. 재앙, 가뭄, 홍수. 이것들은 왕이 하늘의 명을 잃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혁명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일강, 황허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모든 초기 문명은 강 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해 농업을 위해. 그리고 관계는 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물을 사용할 것인가, 수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관리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들은 물을 통제했고 물을 통제하는 자가 땅을 통제했으며 땅을 통제하는 자가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권력 집중과 종교는 함께 갔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했습니다. 신의 대리인, 신의 아들, 신 그 자체. 왜 이런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복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노동을 제공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신이라면 그를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를 거역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환경 의존성은 모든 초기 문명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취약했습니다. 가뭄이 오면 곡식이 말랐고 홍수가 오면 도시가 잠겼으며 역병이 오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치르고 간청했습니다. 때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왔고 홍수가 물러갔으며 역병이 끝났습니다. 신들이 들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앙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신들이 화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더 경건해야 한다고, 어쩌면 왕을 바꿔야 한다고. 반복되는 흥망의 구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조가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왕이 나타나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고 위대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약했습니다. 권력 투쟁이 일어났고 제국은 분열되었으며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혼란기가 왔습니다. 전쟁, 기근, 무정부 상태. 그러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년에 걸쳐. 이것은 중국에서 특히 명확했습니다. 왕조 순환.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흥, 번영, 쇠퇴, 붕괴. 그리고 다시 시작. 도시와 권력의 긴장도 보편적이었습니다. 도시는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항상 긴장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즐겁게 하고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왕과 신의 결합은 건축에서 분명했습니다. 피라미드, 지구라트, 궁전, 신전 복합체.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왕은 신과 가깝습니다. 왕은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입니다. 왕을 통해 신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고 왕을 위해 건축하는 것은 신을 위해 건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파라오를 영생으로 보내는 것을 돕는 것은 자신의 내세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도시가 남긴 건축적 기억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지만 그들의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모르지만 그들의 돌은 말합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권력을 증언합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파르테논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의 잔인함과 장엄함을 드러냅니다. 건축은 기억의 형태입니다. 돌로 된 기억, 시간을 견디는 기억, 인간 조직의 보편성은 놀랍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접촉 없이 사람들은 비슷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왕을 선출하고 신들을 숭배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결국 비슷한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세부 사항은 달랐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밤은 나일강과 황허강 위로 흐릅니다. 두 강 모두 아직도 흐릅니다. 수천 년 동안 흘렀고 앞으로도 흐를 것입니다. 강변에는 이제 다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카이로와 룩소르, 시안과 정저우, 현대의 도시들. 하지만 그 아래 땅속 깊이 고대 도시들의 흔적이 묻혀 있습니다. 때때로 발굴됩니다. 때때로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이 모든 복잡함, 이 모든 조직, 이 모든 야망이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안전, 번영, 의미, 영원함. 그리고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죽음, 망각, 침묵. 하지만 그들의 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살았다고. 기억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더 서쪽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만납니다. 에덴 동산을, 뱀을, 금지된 과일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친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빌론 포로기.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귀족과 제사장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 왕국은 끝났습니다. 히브리 엘리트들은 이국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이 그들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신전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누가 우리인가? 우리의 신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받는가? 바빌론에서 그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를 들었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들었으며 홍수 신화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래되었고 정교했으며 강력했습니다. 히브리 제사장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창조 신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빌론의 신화와 달라야 한다. 우리의 신은 다르다.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썼습니다. 창세기를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에서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물에서 땅을.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여러 신들이 싸우고 티아마트가 죽고 그녀의 몸에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한 신만 있습니다. 야훼. 그는 혼자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으로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권능의 신입니다. 바빌론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신. 그는 세계를 쉽게 만듭니다. 7일 만에. 그리고 쉽니다. 안식일. 인간 창조 이야기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하지만 창세기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신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받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책임입니다. 권한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 이 이미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엔키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것처럼 야훼도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왔고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하지만 신의 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질적이지만 영적입니다. 필멸자이지만 신성합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의 딜문과 비슷합니다. 동쪽의 정원, 완벽한 곳, 4개의 강이 흐르는 곳,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곳, 그리고 특별한 2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합니다. 어떤 나무에서든 따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시험입니다. 자유의지의 시험, 순종의 시험. 뱀이 나타납니다. 교활한 뱀. 그는 이브에게 말합니다. 정말 신이 그렇게 말했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이다. 먹으면 눈이 열려 신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브는 유혹받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녀는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도 먹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신이 동산을 거닐다가 그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숨습니다. 신이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신이 묻습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고 말했느냐? 금지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여자가 주었습니다. 이브가 말합니다. 뱀이 꿰었습니다. 신은 벌을 내립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남자는 고통스럽게 땅을 경작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옵니다. 신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이 길을 지킵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에서 멀어집니다.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그들은 이제 필멸자입니다. 고통받는 자입니다. 일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보다 더 거기서는 인간이 그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필멸자로, 한계를 가진 존재로. 그것이 설계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했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을.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계관입니다.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벌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간에게 책임을 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들의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의 주체입니다. 도덕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책임도 부여합니다. 뱀의 상징은 흥미롭습니다. 왜 뱀일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뱀은 양면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지혜와 치유의 상징이었고, 때로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뱀은 불사의 식물을 훔칩니다. 창세기에서도 뱀은 지식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필멸성과.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불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뱀은 인간이 잃은 것을 상징합니다. 불사 혹은 순수함. 동산과 뱀의 상징은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왔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세부 사항은 해석이 다르지만 기본 서사는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 낙원의 상실, 죽음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 이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삶이 힘든가? 왜 우리는 죽는가?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가? 창세기는 답합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다. 신화의 변형과 재구성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야기는 전해지며 변합니다. 새로운 맥락에 맞게 조정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재해석했습니다. 일신교의 렌즈를 통해, 도덕적 책임의 렌즈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의 렌즈를 통해. 결과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방향으로 자란 나무. 문화 간 전승은 흔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동했고 교역했으며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 상인과 고객, 이민자와 정착민 모두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은 겹칩니다. 유사한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창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의 여정도. 이것은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신학적 차별성은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사하더라도 그 신학은 급진적으로 달랐습니다. 한 신, 전능한 신, 선한 신,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여럿이었고 불완전했으며 때로는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싸우고 질투하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야훼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웠습니다. 물론 구약의 야훼도 화를 내고 벌을 주지만 그것은 정의로운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약을 맺고 지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입니다. 조용한 낭독의 톤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첫 장들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마음속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들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적인 리듬, 반복과 병렬,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신은 자신의 창조를 승인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좋습니다. 악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선택을 통해.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쉽니다. 그것들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적 진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잘못합니다.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사랑하고 창조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더 큰 것을 느낍니다. 우리 너머의 무언가를, 신이든 우주든 신비든.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에덴의 변주는 끝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려왔고 시인들이 노래해왔으며 철학자들이 해석해왔습니다. 각 시대는 그 이야기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중세에는 죄와 구원의 이야기로,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과 자유의지의 이야기로, 현대에는 환경과 책임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계속 말하며 계속 의미를 줍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화의 힘입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여전히. 오늘 밤도 붕괴 이후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도시들이 무너진 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농촌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며. 교역은 크게 줄었고 전문화도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풀타임 장인, 서기관,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술이 퇴보했습니다. 복잡한 청동 제작은 잊혀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문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선형 비문자가 쓰이지 않게 되었고 수백 년 동안 문자가 없는 암흑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식의 단절과 계승은 흥미로운 역동입니다. 어떤 지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술, 어떤 이야기, 어떤 전통.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죽었고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은 살아남았습니다. 구전 전통을 통해.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장장이가 도제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존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 도구 만드는 법, 음식 요리하는 법, 그리고 이야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 영웅과 괴물, 신들과 전쟁. 이 이야기들은 기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위해, 의미를 위해, 밤의 즐거움을 위해. 구전 전통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억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긴 시를 외우고 복잡한 족보를 기억하고 상세한 법률을 알았습니다. 음유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꾼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여행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를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것들은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졌다가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보존되었습니다. 점토판의 매장은 말 그대로였습니다. 도시가 무너질 때, 신전과 궁전이 불탔을 때, 점토판들은 그 잔해 아래 묻혔습니다. 불에 구워져 더 단단해진 채로 그들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잊혀진 채. 때때로 사람들이 폐허를 지나갔습니다. 알지 못한 채. 그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전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래된 도시들에 대한 황금으로 가득한 궁전, 보물로 가득한 무덤. 하지만 대부분은 단지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더 조용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점토판, 깨진 도자기, 무너진 벽, 이것들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도시의 탄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 후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역이 회복되었고 부가 축적되었으며 조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나타났습니다.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들, 에트루리아, 로마. 이 새로운 도시들은 옛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정, 철학, 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자였습니다. 알파벳, 페니키아에서 발명된 그리스인들이 채택한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호 대신 20개 정도, 배우기 쉬웠고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문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식이 민주화되었습니다. 기억과 망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잊습니다. 개인으로서도 사회로서도. 잊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짓눌릴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슬픔에, 후회에. 잊음은 치유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잊으면 우리는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같은 재앙을.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기, 잊되 배움을 버리지 않기. 폐허를 걷는 현대인의 시선은 경외감과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로프가 쳐진 통로를 따라 걷고 안내판을 읽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곳은 한때 궁전이었습니다. 저곳은 신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고 사랑했고 일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기둥, 부서진 벽, 깨진 도자기 조각. 바람이 불고 햇빛이 뜨겁고 관광객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도합니다. 상상하려고. 이곳이 어땠을지, 활기차고 시끄럽고 살아 있었을 때. 하지만 어렵습니다. 시간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유적의 침묵은 웅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 없이 영원한 것은 없다고.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 시간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하지만 또한 그것은 말합니다. 흔적은 남는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듣는다면 과거는 여전히 말할 수 있다고. 조용히, 돌을 통해, 점토를 통해, 땅을 통해. 붕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관점은 희망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도시가 무너져도, 문명이 사라져도 사람들은 계속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문명. 역사는 순환입니다. 끝없는 순환. 탄생과 성장, 쇠퇴와 죽음, 그리고 다시 탄생. 이것은 자연의 리듬입니다.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우리는 이 순환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계속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계속합니다. 삶의 강은 계속 흐릅니다. 사색적 전환을 느낍니다. 밤은 조용합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들의 이름도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아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짓고 이야기를 하고 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건너. 그리고 이 연결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사슬의 일부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이제 우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도시들, 뉴욕, 도쿄, 런던, 뭄바이, 상하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들, 수천만 명이 사는 곳,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곳, 고속도로가 얽혀 있는 곳, 지하철이 땅 아래를 달리는 곳, 이 도시들은 고대 도시들과 너무 달라 보입니다. 유리와 강철, 전기와 인터넷, 메소포타미아의 진흙 벽돌 집과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유사점이 많습니다. 복잡성과 취약성. 현대 도시도 고대 도시처럼 복잡합니다. 어쩌면 더 수많은 시스템이 서로 의존합니다. 전력망, 수도, 하수도, 교통, 통신, 식량 공급.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전이 되면 신호등이 꺼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물 공급이 끊기면 위생이 무너지고 질병이 퍼집니다.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현대 도시는 외부에 의존합니다. 곡식은 멀리서 와야 하고 에너지는 수입되어야 하며 물자는 배와 비행기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교역이 끊기면 도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와 같습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더 크고 복잡할수록 더 취약합니다. 환경 위기와 역사적 교훈. 우리는 기후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가뭄과 홍수. 이것들은 도시를 위협합니다. 해안 도시들은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 지역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문명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토양의 염화가 농업을 망쳤습니다. 마야 문명에서 가뭄이 도시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인더스 계곡에서 강의 흐름 변화가 문명을 쇠퇴시켰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환경을 무시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른다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 우리를 멈춥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흥하고 쇠퇴하는 패턴. 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가 긴장하고 결국 무너지는 패턴. 외부 위협과 내부 분열이 결합하는 패턴.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이 위기를 촉발하는 패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압니다.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글로벌 통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붕괴할 때 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또한 한 나라의 해결책은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도시를 짓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함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회, 다양성, 문화, 혁신. 모든 것이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옵니다. 시골에서, 작은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리고 도시는 계속 커집니다. 메가시티가 되고 메가리전이 됩니다. 수천만 명, 억 명이 함께 삽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또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점토판에서 초고층 빌딩까지, 진흙 벽돌에서 강철과 유리까지, 당나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조직합니다. 일합니다. 거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꿈꿉니다. 이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희망.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도 안전을 원했고, 번영을 원했고,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의미를 찾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밤을 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보입니다. 아파트 창문, 가로등, 넌사인, 차의 헤드라이트. 도시는 밤에도 깨어 있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살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 24시간 편의점 점원, 청소부, 경비원.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즐기고 있습니다. 배서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춤추고, 영화를 보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도시는 모든 것을 담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도시입니다. 인간 경험의 집약체.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 이것이 오늘 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만든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과거에서 다른 얼굴로, 다른 옷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 취약하고 오만하고 아름답고 비극적인, 그리고 끈질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고요한 호흡 유도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는 최초의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탄생과 성장, 번영과 붕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 신화, 영웅 서사시, 인간 조건에 대한 명상.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제 여행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의 꿈에서, 당신의 생각에서.
별빛 아래 고대 강이 이미지로 서서히 페이드아웃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흐릅니다. 영원히, 천천히, 조용히. 별들이 물 위에 반짝입니다. 같은 별들, 수천 년 전에도 빛났던, 앞으로도 빛날 강물 소리만 들립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영원한. 당신은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모래가 발 아래 차갑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이 순간과.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역사의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이 순간만 있으세요. 이 호흡만, 이 고요함만.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별들은 계속 빛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쉽니다. 깊이, 평화롭게. 이 채널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문명들, 사라진 도시들, 오래된 신비들, 모두 이런 톤으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밤을 위한 이야기들 후원해 주시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자주 제작하며 더 일찍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세요.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꿈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 별빛이 당신을 지켜보고 고대의 강물 소리가 당신을 자장가처럼 감쌉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도시를 짓고 이야기하고 꿈꾸는 자들. 그리고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평화 속에서, 역사의 품 안에서. 물소리가 멀어집니다. 별빛이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표류합니다. 부드럽게. 꿈으로. 옛 도시들의 거리를 걷는 꿈으로. 오래전 목소리들을 듣는 꿈으로.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압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을 건너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영원히 여행하는, 영원히 이야기하는, 영원히 꿈꾸는. 좋은 밤 되세요.